안녕하세요. 15번째 임진록 작자 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 작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판본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창작이 당연히 됐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임진왜란에서 패배했던 많은 그 전투, 그런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창작되면서 많은 이본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본을 낳게 됐다는 얘기는 뭐 한문본도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것, 저 지역에서 전해지는 것,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어요. 많이 창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일제시대 때 당연히 뭐예요? 일본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이 사라졌는데요. 크게는 뭐 한문본과 한글본으로 크게는 나눌 수가 있겠고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크게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딱히 어떻게 줄거리를 정리하기 힘듭니다만 크게 스토리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최일경이라는 인물이 외침을 예측합니다. 자, 영웅적인 인물이죠. 최일경이라는 인물도 영웅적인 인물로 탄생을 해서 선조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한 과정에서 그것은 외놈들이 쳐들어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선조가 멍청하게 뭐예요? 이런 태평성대 이거랑 한심한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얘를 귀양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귀양을 가게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귀양을 가서 정말로 외놈들이 자꾸 찝쩍찝쩍 거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보고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뭐 한 3년이 지난 후였죠. 쫓겨나고 귀양을 가고 난 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일경이라는 인물은요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허구적인 인물이니까 실제 인물이라고 찾아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장면은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민중들의 모습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민중은 결사항전한다 그랬어요.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왕과 그 이하 관리들, 위정자들은 뭐예요?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당시 왕과 관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민중소설적인 측면이 강한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문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대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여송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 작품 속에도 등장을 하는데 외놈을 물리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여송이라는 인물을 데려다가 전쟁을 하게 되고 물리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이여송의 영웅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킨다라든가 또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야 하고 또 능숙하게 이것을 대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진왜란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뜻에 의해서 하늘의 업보에 의해서 생겨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백성들의 어떤 원망으로부터 발뺌할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중소설적인 속성도 있는 반면에 그 사대부들의 사대의식이라든가 사대주의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무능함을 감추려는 무능함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판본이나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웅들의 승리와 그 다음에 사명당의 원정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영웅들이라고 한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영웅들,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영웅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요, 이순신의 승리나 아니면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이런 정도 실제로 승리한 것
외에는요 대부분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으로 창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위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문학적인 상상력의 효과, 의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웅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 영웅이 아니라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니까 단편 소설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편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가 연결은 서로 되지만 한 영웅의 일대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단편 소설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영웅들의 승리담이 많이 나오게 되고 난 후에 뒷부분엔 뭐예요? 강홍립과 김응서가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뭐예요? 임난 때에 임진년에 그 원수를 갚겠다.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 내분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명당이 임금의 명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 사명당이 굉장히 전기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전기적인 요소, 도수를 부림으로써 외왕을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는다라는 결말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명당의 원정 부분이 가장 유명한 부분이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게 영화화돼 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오래전의 영화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로 이 부분들이 출제될 것으로, 만약에 출제되면 출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위정자들의 발뺌의 문학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임진왜란 때에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큰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사명당의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왕이 옳게 여겨서 조선의 생부를 대접하라고 하고, 자, 조선의 생부는 누구냐면 사명당입니다. 사명당이 임금의 명을 받고 제가 가서 혼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생불이라는 건 뭔지 알죠? 그렇지,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생불이다,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왕이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 새끼요 살짝 구슬렀다가요 진짜 생불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호 옳다. 그리고서 대접을 하라 하고 사신을 데리고 나와서 사명당을 맞아 예필 후에, 예필이라는 건 예를 마친 후, 즉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외왕이 말합니다. 생불은 모르는 것이 없다 하오니 들어오는 길 병풍이 서 있으니 왜 오나이까. 자, 이 앞에서도요 몇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설화 문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뭘 물리치기 위해서 뭐 괴물을 물리치기도 외국에서 한 실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뭐 용을 물리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 끝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얘기. 이런 설화적인 모티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티프, 화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 난관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풀고 수수께끼를 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이야기, 요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티프. 자, 그래서 생부는 모르는 것이 없다오니 들어오는 길에 병풍이 서 있는 것을 외우나이까. 사명당이 왕은 삼척동자의 도수이로다. 너 어린애 같구나. 물어 무엇하리오. 그 병풍이 18,900장이라 하니 그러하면 그 시문을 외우나이까. 그 병풍의 숫자가 18,900장이래. 근데 그렇다면 그 시문을 다 외우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사명이 염주를 좌수에 들고 가사를 입고, 가사 뭔지 알죠? 그 승려가 입는 옷, 머리에 근관을 쓰고 이튿날 5시까지, 5시라고 하면 11시부터 1시 정도, 그러니까 점심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2개로 나누냐 24개로 나누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요런 뜻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점심때쯤까지 18,899칸의 시문을 외니 외왕과 만조 제신이 놀라 고하여 말하기를 한 칸을 모르니 어인들이 있는고. 사명당이 말하기를 보지 못한 걸 어찌할리오. 외왕이 사람을 보내어 병풍을 점검하니 한 칸이 과연 바람에 덮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전부 다 봤는데 그 중에 한 칸은 바람에 덮여서 못 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욱
또 그런 신기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화적인 요소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외왕은 사명당의 병풍의 시문을 외도록 주문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 관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명 외왕은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생불인지 증명해봐라, 이거게 되겠고, 사명당은 우습구나, 생불인지 증명하겠다. 근데 시험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식이 되는 거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더욱 놀라. 자,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니까 외왕이 놀라서 모계를 의논하니 그 계책을 딱 짜내니 한신하가 주왈 말하기를 남문 밖에 한 못이 있으되 깊이 만여장이라. 무지하게 깊습니다. 대연을 배설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구리새로 천근 방석을 만들어주며 생불더러 저 방석을 타고 저 물 위에 선유하라 떠다니라. 만일 시행치 아니하면 살기를 바라리요 라고 하자 하니 외왕이 옳이 여겨 옳게 여겨 아하 그거 좋은 방법이다 여겨서 대연을 배설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사명을 데리고 사명당을 데리고서 장막을 치고 놀다가 천근 방석을 내어놓고 천근이나 되는 방석을 내놓고 말하기를 생불은 저 방석을 타고 저 물 위에 다니면 생불의 도수를 알리더. 사명이 잠수하고 자, 웃는 거죠. 요거 살짝 비웃는 거겠죠. 그렇죠. 가볍게 웃고 방석을 타고 물 위에 떠 선유하니 동풍 불면 서로 행하고 남풍이 불면 북으로 행하는지라 호령하여 왈 외왕은 들어라. 나는 석가열의 제자라. 물 위에 이렇듯이 선유하니 풍악을 갖추고 친히 나와 춤을 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대화를 당하리라. 외왕이 대경하여 이르러 춤추고는 사명이 종일 놀다가 별궁에 돌아와 가로되. 자,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요 당시에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겠습니까? 바로 즐거움을 선사했겠죠. 어떤 장면인지 알겠죠? 구리새 방석을 주고서 야 너 이거 떠봐 못 뜨지 그랬더니만 뚝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외왕 나와서 댄스해 춤춰 이 새끼야 그게 춤이야 더 심하게 춰봐. 이러니까 외왕이 이러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외왕은 바삐나와 항복하라. 임진년에 들어 외놈의 씨를 없이 하고자 하였더니 석가여러 깨워서 만류하오시되. 야 너희들 임진년에 내가 작살낼라 그랬거든. 너희들 완전히 다 죽여 없앨라 그랬어. 근데 석가여러 께서 만류하셔서 그때 참았지만 장차 하라 하시기로 이번엔 하라 그러셔. 이제 들었거니와 너희는 천의를 모르고 하늘의 뜻을 모르고 외람되이 조선을 침범하니 우리 전하 근심하사 또한 8,000명 생물이 갈충보국하거든. 갈충보국이라는 건 뭐예요? 충성을 다하여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거든. 어찌 한가하리요? 목숨을 아끼거든 항서를 올리라. 어찌 너희들 덤빌 것이냐? 목숨을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항복의 글을 올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외국을 공지 만들겠다. 공지 빈 땅을 만들겠다. 너희들 모두 다 죽여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그렇죠. 외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또 여기에 사명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렇죠. 대립적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 댄스하고 있잖아. 그렇지. 일국의 사신 앞에서 댄스를 하고 있다. 그렇죠. 사명은 어때요? 당당하게 자기 할 말합니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리해 봅시다. 자, 외왕은 요번에 어떻게 합니까? 사명당에게 천근방석을 타고 물에 뜨라고 하는 시험 두 번째를 제시하게 되었고 그 시험을 역시 사명당은 자연스럽게 통과하여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장면 유사한 장면이겠죠? 외왕이 옳게 여겨서 구리새로 이번에도 또 밑에 있는 애들이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외왕이 옳게 여겨서 구리새로 집을 짓고 사명의 처소를 정하고 문을 봉하고 수철 쌓고 대풍구를 불거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리새로 집을 지은 다음에 밑에다가 수출 쌓아서 불을 때 그 다음에 막 바람을 불어 대. 그럼 어때요? 절절절절 끓겠죠. 그 구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명이 구리방석에 얼음 빙자를 쓰고 벽에다 서리상자를 쓰고 단정히 앉아.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단정히 앉아 팔만대장경을 외니 좌석이 선언하더라. 주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의식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술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했었죠. 주술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주술적인 요소가 나타나네요. 이때 외놈이 대풍구를 밤낮 이틀을 부으니 구리새 기둥이 다 녹는지라. 외왕이 말 아무리 생물이라도 혼백이 다 녹으리라 하고 군사로 문을 열어보니 사명이 가사의를 입고 완연히 앉아 호령왈 남방이 덥다 하더니 어찌 그리 추우뇨.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그렇지, 호기를 보여준다 그러죠. 호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왜 우리 아버님이 주로 식탁에서 많이 하시는 일이신데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이 그 옥상에서 고추를 키우십니다. 그렇죠? 고추를 재배하셔가지고 풋고추를 따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나 누님이 아우 이 고추 너무 매워. 그러면 그걸 딱 집으시면서 이게 매워? 이게 매워? 딱 드시면서 맵긴 뭐가 맵다 달아 그러면서 막 드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호기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여기 남쪽 나라가 덥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추워? 그러면서 호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 중략됐고요. 자, 외왕이 어떻게 합니까? 복지 애걸복걸합니다. 그렇죠? 엎드려 가지고 구걸을 해요. 뭐라고? 차우는 그런 범람한 뜻을 두지 아니야.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게요. 이제 시험 그만할게요. 이런 얘기죠. 하고 백배 살해하여 말하기를 잔명을 살려주옵시면 천추만세라도 은혜를 갚사오리다. 자,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끝끝내 은혜를 갚겠어요. 사명당이 허락하고 매년에 인피 300장과 동철 3,000근과 목단 3,000근과 외물산 3,000근을 외물산 3,000근을 조공하라 하니 딴 거 다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감이 잡히면서 좀 끔찍하네요. 그렇죠? 300장인데 뭐 인피 사람의 껍데기를 300장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불교 신자가 승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미물이라도 생명을 존중해라고 했는데 말이야. 사명당 아저씨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건 왜 그래요? 우리의 원한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교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우리가 들이댈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대로 항서로서 올리거나 사명당이 우리 조선의 한 도에 생물이 1천씩 계시니 그래서 팔도 다시 반심을 두면 반발하는 마음을 두게 된다면 8천생불 팔도에 1,000명의 생불이 일시 외국을 공지 만들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외왕이 100배 돈사들 100배 100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더라. 자, 외왕이 항복을 했군요. 드디어. 자, 마지막 장면. 자, 외왕은 구리방에 사명당을 모시고 불을 떼지만 실패하고 항복하게 되는 장면. 마지막 시험까지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모든 시험은 무엇을 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무엇을 알아내기 위한 생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불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사명당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련과 역경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던 거야? 시험삼을 거쳐서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한다, 승리했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영웅적인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요. 알겠지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인물 간의 갈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핵심적인 인물 당연히 누구예요? 그렇죠? 사명당입니다. 사명당 핵심적인 인물. 그리고 이 인물과 갈등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왕 밑에 신하들이 조언을 하고 있고요. 자, 핵심적인 갈등 요소는 일단 항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명당이 뭐라 그랬어요? 너 항복해라. 외왕 못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사명당이 요구하는 바 뭐예요? 이 항복에 대해서 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항복에 대해서 외왕은 뭐예요? 할 수 없다. 왜 하라는 거야? 나는 생불이다. 너희들 화를 면할 수 없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민족의 한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 우린 한이 많아. 우리 열받았어. 그러니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사실 요거죠. 생불이다 나는. 그러니까 너는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왕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불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어느 왕이든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항복할 일은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생불 웃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말부에 가면 뭐예요? 시험을 하고 난 후에 항복을 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임진록은요, 사실은 뭐 읽기도 조금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영웅들이라 그래서 여러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일목요연한 어떤 그런 스토리라고 보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역사적인 의의는 분명히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작품으로 보여져요. 많은 판본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뭐 비판적인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쓰여졌던 작품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5번째 임진록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